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서 에너지 믹스와 함께 우리의 소비 생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결코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기존의 시스템이나 생활 습관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발맞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성을 지닌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효율.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 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절약과 효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경제활동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니까요. 인류는 문명을 이룬 이래 어딘가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얻으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힘, 산업혁명 이후에는 무생물에 담긴 화학적인 에너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에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활동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 즉 GDP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에너지가 늘어나야 할까요? 풍족하게 잘 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죠. 반드시 에너지를 많이 써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운동해도 효과가 확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체질일 수도 있고,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하는 장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남들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흔히 보는 일이기도 하죠. 기업이 경쟁할 때 서로 최선을 다하고도 어느 한 곳은 성공하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실 경제활동을 할 때는 부가가치를 만들 때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 소비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탄소 배출량도 줄어드니 환경에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에너지의 비용을 매우 낮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권이 세계 무대로 확대되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판다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이 만들수록 재화의 개당 고정 비용이 줄어든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석연료 가격을 가급적 낮게 유지한 결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 많은 제품을 만들어 많은 곳에 파는 방식이 현대식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경제 발전은 어느 때보다 빨랐지만 에너지와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제가 자리 잡고 말았죠. 지속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입니다. 현대의 인류는 막대한 에너지를 희생해서 부를 창출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에너지가 마치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연의 혜택처럼 받아들여지곤 했기에 에너지의 효율보다는 금전적인 효율성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는 가격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한정된 만큼 점점 더 비싸지고 있죠. 따라서 현대에는 에너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재화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록 이익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므로 지속 가능성과도 부합하죠. 이는 기후 위기와도 연관됩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탄소를 아무리 배출하더라도 그냥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기후위기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셈입니다. 이는 역사적 통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와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특히 전 세계적인 대량 생산체계가 완성된 1950년대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면 20배가량, 1950년대 기준으로도 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발판 삼아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온 한편으로 기후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져 지속 가능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조금 전 예로 든 운동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 방법이나 도구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적합한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면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효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와 에너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기술과 방법론이 있다면 더 적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소재를 활용하면 송전이나 변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한편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 첨단 제품을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반도체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큰 양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칩셋을 20년 전에 만들었다면 기술의 한계로 컴퓨터 몇 대 분량의 부품을 쓰고 그만큼 많은 전기를 소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은 기술 수준이 더 높을수록 향상됩니다. 그런데 기술 향상만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에 충분히 익숙하다면 굳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 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지금의 스마트폰 칩셋보다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월등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이 충분히 저렴해지면 굳이 비싼 가격을 부담하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연히 무작정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한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겠죠.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덜 쓰는 것을 넘어서서 탄탄한 기술과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탄탄한 연구개발과 산업 능력, 그리고 행정력이 갖춰져야 하죠. 이는 경제와 산업, 사회가 고르게 발전할수록 에너지 효율 개선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진공업국일수록 경제 성장률과 에너지 사용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즉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시에서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이 분명한 성과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라 디커플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수록 선진국이 더 유리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이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기술과 함께 제도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정책과 제도는 특정한 방향성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기에 산업과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의 대표적 사례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고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두어서 에너지 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고효율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도 하죠. 이러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사회 전반으로 고려했을 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을 생산하고 물건을 운반하는데 여전히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곧 그 제품을 이용하기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죠.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행위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탄소 배출,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의 소비 생활 변화를 촉진하고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회용기 사용, 전자 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활용, 친환경 제품 이용 등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한 행동을 인증하고 이에 대해 포인트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개별 세대 단위로도 아파트 단지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주변의 다른 가구나 단지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면 현금 등의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에너지 효율 향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산업 부분의 에너지 효율이죠. 기업 대상으로도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제도는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제도입니다. 여기서 전력 구매 계약이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한전을 꼭 거치게 되어 있죠. 여러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단 한전이 모두 받았다가 이를 필요한 곳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전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거래 대상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직접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직거래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직접 PPA가 중요한 이유는 아리백과 같은 기업의 에너지 믹스 변화 때문입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이 여러 발전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발전사와 기업에는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기업 대상 전력 시장에 시장 논리가 도입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발전사와 계약을 맺는 일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에너지 믹스에서 화력 비중을 줄일 수 있겠죠. 시장이 청정에너지원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도 자연스레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발전사는 이익 실현을 위해 발전 효율을 높이느라 고심할 테고 기업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즉 기업과 발전사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시장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기도 하죠. 바로 금융계에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탄소 중립 노력을 기업 가치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은 2020년 1월 발표한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린스완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영향을 주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환경 문제를 국제화폐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BIS는 다른 금융위기 요인과는 달리 그린스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하고 역사상의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이 기업의 가치평가와 투자 의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마냥 선의에 의해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기후 문제든 외교적 문제든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는 기업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환경의 변화 방향과 폭이 불확실할수록 기업의 미래 가치는 예상하기 어려워지죠. 즉 변화하는 세상이 회사와 주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평가에 환경에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행동은 가급적 현재의 환경을 유지해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의에 부합합니다. 투자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지구와 환경,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포장하며 펀드를 판매한다 한들 투자사와 금융계의 방침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한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금융계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공개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법도 달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탄소회계금융협회입니다. PCAF는 금융업계가 투자하는 사업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개발하고 금융기관이 파리협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2015년에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PCAF는 2019년 9월 모건 스탠리, 아븐 암로 등 금융업계 유수기업의 참여에 힘입어 글로벌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85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PCAF에 참가 중입니다. 2020년 11월 PCAF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PCAF 스탠더드를 발표했습니다. PCAF 스탠더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가 배출 절대량, 경제적 탄소 강도, 물리적 탄소 강도, 가중평균 탄소원 단위라는 4가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출 절대량은 금융투자를 받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입니다. 경제적 탄소 강도는 투자 금액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물리적 탄소 강도는 생산 전력 또는 시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중평균 탄소원 단위는 투자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과학기반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에 들어맞는지 인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세계자원연구소, 세계자연보호기금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죠. 또한 최신 기후과학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인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억제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할 방법을 기업에 제시합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SBTi를 지지하는 금융기관이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SBTi는 금융기관에 특화된 표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 금융기관용 SBT 가이던스를 공표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종합은행, 에셋 매니저, 에셋 오너에 의한 이용을 상정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모기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투자 파이낸스, 기업 소비자 대출,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는 금융기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운동이 벌어지면서 금융기관도 최종 수익자나 주주로서 이득을 얻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측정법이 표준화된 만큼 온난화 문제에 관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받는 포트폴리오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장기 사업 모델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녹색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계가 정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환경 목표를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천연자원 보전, 오염 방지 및 통제, 순환 자원으로의 전환 6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채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죠. 금융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기업 가치와 투자 의사,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계 전체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행동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인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에너지 믹스를 변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움직임은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에 호소하던 20여 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 논의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손익에 가장 민감한 산업계와 경제계가 뒤늦게나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사회가 변화되는 동안 사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제관계에서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윤리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어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받고 외교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윤리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가 결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곳에 집중된 화석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의 에너지도 질이나 기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해도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모자라면 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할 수 없죠. 한 사회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에너지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불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의 가능성도 제약을 받습니다. 에너지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화석연료와 국가 간 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존 화석연료는 특정 국가만 소유하고 여기에 돈을 지불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에너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어디에서나 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 분배 정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 정의는 단지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지금 세대만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러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간단한 사례가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저소득층에게 겨울과 여름철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에너지는 경제생활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북극 진동으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간헐적 한파가 오는 상황에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소득층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발판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서 보듯 최근에는 에너지를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편입니다. 기본권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본권으로는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이 대표적이고 개별적 기본권으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권이란 이 같은 기본권의 범주에
필수 공공재인 에너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전등을 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에너지 기본권인 셈입니다.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분배를 직접 결정하면 국가 단위의 정책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경계선상의 소외계층은 아니라서 복지정책의 혜택은 받기 어렵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입이 낮은 소외계층을 더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와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믹스가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을 때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화력발전소 감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화력발전소와 거래하던 기업들은 거래처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일자리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잘하던 일을 그만두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를 바꿔나갈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정책의 결실을 누릴 수 있어야 에너지 정책과 제도가 정당성을 얻을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 희생하더라도 타협점을 찾아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활과 산업 모두가 큰 변화를 맞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시의적절하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자연 법칙이 아닌 인간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야말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